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법인세에 대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시세 이런 것들을 봤는데 소득세는 소득 즉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두 가지: 소득세, 법인세. 근데 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거고 이게 이제 법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가 되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근데 소득세에서 보면 소득의 종류를 열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해가지고 종합소득을 가지고 이제 과세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6에서 42%까지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고, 누진세죠 당연히. 근데 법인세는 세율이 좀 낮아요. 그리고 법인세에서는 소득세처럼 열거를 하는 방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이렇게 해서 이자 소득은 이런 것들이 있고 배당은 이런 것들이 있고 사업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해주는데 이 법인세 쪽에서는 그렇게 열거되지는 않아요. 열거되지 않고 법인세 쪽에서는 이제 순자산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데 순자산의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이 순자산의 개념이 어떤 거냐? 내가 가져가는 지분, 나머지 자녀 지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10억짜리다. 이 10억의 집을 사기 위해서 뭐 4억만큼 대출을 받았더라. 은행에서. 그 다음에 6억만큼 나머지가 이제 남는 거죠. 그러면 이 10억짜리 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요. 그걸 이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억 대출, 이걸 이제 부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이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요걸 이제 뭐라면 순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순자산. 그래서 법인세, 즉 법인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원천은 뭐냐면 순자산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돼 있고, 그 순자산의 개념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없었던 게 만들어지는 것, 창출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인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득세처럼 소득의 열거는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세에서는 소득세하고 좀 다르게 소득세에서는 보통 이제 개인이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개인이 어떤 그 조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즉 법을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세 쪽에서는 원천 징수, 즉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이 징수가 돼 버려요. 그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세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해줘요. 소위 말하는 연말정산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법인에서는 법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금 신고를 절차적인 것들도 법인 스스로가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와는 좀 다르게 여기서 원천 징수의 방식을 쓰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법인의 납세 의무 쪽에서 이제 좀 보면 우리가 이제 법인을 나눌 때 내국법인, 그 다음에 외국법인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본점을 가지고 봐요. 본점. 본점이 내국에, 즉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법이라고 얘기하고 본점이 딴 데 있으면 외국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본점을 가지고 이제 저걸 나누다 보면 사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세율이 만약에 뭐 25%다 또는 뭐 20%다.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세율이 뭐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세금 측면에서 보면 반 이상 차이가 나니까 본점을 다른 데다 두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제 뭐 조세피난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즉 세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라든가 세율이 없는 곳에 본점을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사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점을 가지고 내국과 외국 법인을 나누는데 사실 이 본점 외에 실질적인 사업의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내국 법인으로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본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또 구분이 있는데 영리와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영리법인은 돈을 벌기 위한 거고 비영리법인은 어떤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즉 영리는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인데 비영리법인은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비영리법인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뭐 공익단체 같은 거, 그렇죠? 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재단,
그 다음에 무슨 뭐 독거노인을 위한 뭐 재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면 후원금이란 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이 그 월급을 주거나 그렇게 월급을 주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돈들은 다 뭘 어떤 데 써요? 다 이제 뭐 독거노인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목적, 공익 목적이 있겠죠? 거기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리와 비영리라는 걸로 또 이제 법인이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형태를 보면 내국 영리법인이라는 게 있고 내국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고 외국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법인이 나눠진다. 거기에 대해서 납세 의무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첫 번째 각삼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소득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어떤 사업연도, 사업기간으로 본다면 그 안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각삼연도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득, 내국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국내의 소득과 국외의 소득을 모두 이제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장사를 하고 외국에서도 장사를 한다. 그럼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 다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 외국에 있는 거고 우리의 이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럼 지점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과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에 있는 그 본점이 있는 그 장소의 소득은 우리가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비영리법인은 그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어떤 그 수익 금액이 있다면 그걸 어디에 써야 되냐면 공익적인 목적에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거나 뭐 이런데 그래서 거기다 과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공익성이 희석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어떤 그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 딴 데로 흘러나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근데 여기서 비영리 법인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즉 모든 사업을 다 영리 목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수익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돈 남기기 위한 사업.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후원금 받아서 그걸로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뭐 공익적 목적에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그 단체에서 무슨 모자를 만든다거나 또는 뭐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금의 수익을 내고 있더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 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외국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이라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 즉 과세 연도에 대해서, 즉 사업 연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청산소득이라는 게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등 양도소득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법인과 그 다음에 개인 이 두 개의 이제 차이 때문에 추가적인 과세, 즉 이 토지 등 양도소득은 이중과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중과세는 뭐냐면 기존의 소득에다 과세를 한 것에다가 또 붙여가지고 과세를 하는 것. 즉 이중으로 과세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냐면 개인이 즉 개인으로 있을 때 개인이 어떤 땅을 팔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이 양도소득세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세율이. 그래서 뭐 70%까지 갈 수도 있고 또는 50% 또는 40%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는 해봐야 뭐 25% 또는 뭐 20% 또는 1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개인인데 법인은 아니에요. 개인인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팔고 싶어. 근데 이 땅을 팔면 50%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법인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냥 정관 작성하고 그냥 법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하고 그 땅을 팔게 되면 이 정도의 세금밖에 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법인 간의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예요. 알파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의 어떤 격차를 줄여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 과세가 돼요. 이건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청산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청산소득. 청산소득은 어떤 거냐? 그 사업 연도 중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미 이루어지는데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처음에 땅을 사가지고 그걸로 임대사업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그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제 과세가 됐겠죠, 쭉. 자, 나중에 이제 땅을 팔아요. 근데 처음에는 10,000원에 사가지고 왔던 땅인데 나중에 팔 때, 즉 회사를 그만두면 이제 땅이 필요 없으니까 땅을 처분하겠죠. 처분했는데 15,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뭐 5,000원만큼 차이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과세가 안 됐거든. 그죠? 땅의 가치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그 땅이 처분이 되거나 또는 건물이 처분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동안에 과세하지 못했던 부분, 땅의 가치가 점점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팔지 않으면 사실 그게 내 돈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청산되는 시점, 청산이라는 건 회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그 자산들이 다 처분이 될 테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게 청산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내국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를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청산이 어디? 외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점을 폐쇄한다고 해서 그게 청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과세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해서, 즉 회사를 없앨 때 그때 그동안에 저 세금을 걷지 못했던 소득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득을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게 청산소득이 되는 거고, 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에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냐,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소득을 이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각사함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과세 연도, 법인은 이제 사업연도를 얘기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시작점이 있고 끝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만큼 이 기간 동안에 얻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요건 이제 사업연도라고 얘기해요. 사업연도. 소득세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 3년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2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또는 6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연도를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는 정관이나 또는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하나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뭐 10년을 한 번을 3년으로 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세금 안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그 법에서 정한 규정이 없거나 또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신고를 하면서 우리 사업연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뭐 내국법인과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법령 등의 규정을 하지 않았더라. 자, 그랬을 때는 신고할 때요. 설립 신고할 때. 그때 같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업연도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알려달라는 얘기죠. 또는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업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득이 발생되는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 그럼 건물에서 임대를 주겠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도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따로 이제 사업연도를 정해서 신고를 이제 같이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신고 자체도 없었다. 그러면 소득세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제 사업연도로 봐요. 그래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연도는 정해져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 그러면 이제 법인세 계산 구조를 보면 소득세에서는 종합소득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얘네들 싹 모아가지고 그 합계를 내서 종합소득이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결손금 있으면 빼주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소득의 종류를 나뉘지 않고 순자산이 증가하는 부분 그걸 이제 단기순이익이라고 얘기해요. 단기순이익. 자, 우리 이제 법인세 쪽에서는 요걸로 해야 돼요. 법인세 쪽에서는 법인이 이제 장부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 장부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이에요. 재무상태표는 현재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부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게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는 사업연도 기간 동안에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즉 여기서는 이제 성과의 개념, 성과.
그런 것들이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안에 보면 수익이 있고요. 이번 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이 있고 거기서 이제 비용이 있고요. 그럼 비용을 빼면 그걸 이제 이익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단기의 이익이다 해서 단기 순이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이익이니까 여기다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근데 이 재무상태표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얘네들은 법인세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거기에서 작성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인세법상의 어떤 기준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가 생겼을 때는 두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회사가 이제 이번에 물건을 팔았는데 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그거를 그 물건 팔 거를 수익으로 보는데 세법상으로는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업에서는 어떤 지출이 발생을 했는데 그 지출을 기업에서는 비용으로 봤는데 세법에서 그걸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 차이를 조정을 해야지 세법상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소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익이 100원이다. 근데 세법으로 우리가 이익을 계산해 봤더니 이게 110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차이를 조정하는 거. 이 차이를 조정하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뭐냐면 세법에 의한 이익은 아니에요. 저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이익인데 그 이익을 세법에 따른 이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꾸는데 그 바꾸는 과정을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무조정. 그래서 그 세무조정을 하면서 소득처분이라는 것도 같이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세무조정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죠. 근데 세무조정의 과정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다 정도만 아는 데서 끝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무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그 세무조정만 해도 뭐 그 우리가 이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이구나. 개념 자체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장부를 만들 때 수익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비용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세법상의, 기업회계 기준상의 어떤 개념이다. 그러면 이거를 세법의 개념으로 바꾸면 세법에서는 이제 수익을 입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금. 그 다음에 비용을 송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이제 과세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과세할 수 있는 소득.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기업에서는 기업의 장부, 어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입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은 아닌데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보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에서 조정되는 게 입금에 산입이 되거나 입금에 불산입 되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수익인데 여기서는 수익이 아니다. 그러면 입금이 아니다. 그러면 입금 불산입. 기업에서는 수익이 아닌데 여기서는 입금이더라. 그러면 입금 산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입금 산입이 되면 수익이 늘어나겠죠.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입금 불산입이 되면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 측면에서 보면 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비용이 맞는데 세법상은 비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손금 불산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이 아닌데 세법상으로는 비용이더라. 즉 송금이더라. 그러면 송금 산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손금 산입 그다음에 손금 불산입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 즉 이익을 늘려주냐 줄여주냐 그 측면에서 보면 송금 산입은 비용을 더 많이 계상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은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할 때 플러스 상에서 보면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득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상이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작성된 장부를 가져와서 거기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즉
요걸 가져와서 얘네들을 조정을 하면 그러면 요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만들진 않아요. 다시 저걸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무 조정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세무 조정을 할 때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이익과 그 다음에 기업회계상으로 인정되는 이익의 차이가 발생됐을 때 그 이익의 차이가 누군가한테 흘러갔다면 흘러간 누군가를 또 찾아요. 그걸 이제 소득처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가가 그걸 가져갔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개인이 가져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 사람한테 소득세를 또 부과를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소득처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거기에 따른 그 소득처분의 내용들을 일일이 다 구분해 가지고 그 소득처분을 가지고 또 이제 추가적인 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제 그 전에 결손금이 있었다면 결손금을 빼주고 그 다음에 또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빼주고 또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다면 또 이제 공제 금액을 또 빼주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 세율을 적용하면 이제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온다. 그렇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면 뭐 가산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최저한세라는 보지 않을게요. 최저한세는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 적어도 이 정도의 세금은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최저한세예요. 그래서 어떤 세금 계산을 했더니 세금 계산할 때 뭐 이번에 세금 내야 될 게 100만 원이더라. 근데 최저한세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이더라.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왜 최저한세를 만들어왔냐? 공제라든가 감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제라든가 감면을 다 해주다 보면 적어도 이 정도의 세금은 내야 되는데 그보다 덜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내야 돼. 그게 최저한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다. 여기 기납부세액에서는 중간연합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연합세액은 먼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해요. 그래서 사업연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고지서가 날라왔더라 이거죠. 고지서가 날라와서 야 세금 내라. 그래서 이제 100원의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원이 나왔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전에 고지서에 따른 세금을 납부를 한 금액이 있다면 여기 이제 빠져서 추가적으로 400원만 내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요 100원이 이제 기납부세액이라고 얘기를 해. 기납부세액. 이런 기납부세액이 뭐 중간연합이라든가 또는 원천징수세액. 법인에서 원천징수라는 방식을 잘 쓰진 않지만 일부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부가세액, 뭐 우리가 이제 부과할 때가 안 됐는데 미리 세금을 걷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리 빠지면 총 세금이 이제 나온다. 그게 이제 자진납부세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자진납부세액에 대해서는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세무조정이라는 어떤 거냐? 결산서상의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세법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차이를 가감조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 세무조정상에서 보면 결산조정상이라는 게 있고요. 결산조정상. 그 다음에 신고조정상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결산조정상과 신고조정상에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이 있는데 이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비용이 뭐냐? 세법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한도 내에서는 법인이 마음대로 비용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은 어떤 거냐?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데 비용을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충당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에 이제 퇴직금 있죠, 퇴직금. 이 퇴직금은 퇴직을 할 때 직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직원이 여기서 입사를 했고요. 3년간 근무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퇴사를 해요. 그러면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그래서 3년 동안의 퇴직금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1년에 대한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2년에 대한 퇴직금이 또 100원이다. 3년에 대한 퇴직금이 또 100원이다. 그럼 퇴직할 때 300원을 받아가겠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요만큼 지출이 발생을 해요. 일단 300원의 지출은 언제 발생되냐? 이때 발생이 되는 거죠. 이때. 그렇지만 그 퇴직금에 대해서 계속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이렇게 비용으로 계속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신고할 때 100원의 비용을 신고를 해요. 아직 지출은 안 됐지만 두 번째 신고할 때 100원의 비용을 신고를 하고요. 세 번째 신고할 때 100원의 비용을 신고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출은 퇴사가 될 때 이루어져. 그러니까 결국 지출이 되지 않는데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충당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충당금. 미래의 어떤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금액이죠. 그리고 그거를 소득, 즉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지만 언젠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퇴직금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실제로 지출이 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이제 계산되는 항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법인세법의 한도 내에서 비용을 100원을 넣을 수 있는데 비용을 요번에 뭐 10원을 넣거나 또는 80원을 넣거나 또는 20원을 넣거나 법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결산조정사항 중에 하나예요. 이게 결산조정사항이다. 그래서 이 결산조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이 마음대로 어떤 비용의 항목들을 정해서 그만큼을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한도 내에서예요.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가 뭐냐면 신고조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조정사항은 무조건 세법상의 금액과 맞춰야 돼요. 세법상에 이번에 비용이 5만 원이다. 근데 법인에서 비용을 4만 원 계산했더라. 그러면 5만 원만큼 더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세법상으로 이번에 수익이 10만 원인데 법인에서는 8만 원만 잡았다. 그러면 2만 원만큼 수익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게 신고조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결산조정사항에서 보면 한번 볼게요. 뭐 일일이 다 보진 마시고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세요. 충당금 또는 준비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뭐냐면 미래에 어떤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금액이에요. 그 쌓는 금액만큼 비용으로 계산하는 금액을 충당금 또는 준비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평가는 실제로 그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지는 않죠. 만약에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 감가상각비라는 건 회사 자산의 어떤 그 사용분. 내가 처음에 1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회사 10만 원어치 자산을 뭐 컴퓨터를 사가지고 왔다. 그걸 1년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컴퓨터에 대한 사용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부분만큼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 또는 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가 가치가 증가했더라 또는 가치가 감소했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돈을 주거나 돈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산조정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보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소득처분이라는 게 나와요. 소득처분은 어떤 거였냐? 우리가 이제 그 세무조정이라는 걸 할 때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어떤 그 금액과 그 다음에 세법에 따른 금액 이게 이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요만큼을 이익으로 봤어요. 근데 세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요만큼 이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요 차이가 생기겠죠. 요 차이. 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이 차이가 아직 기업 내부에 있을 수 있고요. 내부에 있는데 그거를 그 장부상으로 반영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또는 기업 외부로 이 차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외부로. 그래서 기업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누군가한테 갔겠죠. 이 소득이. 이게 이제 이거를 사회유출이라고 얘기해요. 사회유출. 그래서 기업 내부에 있는 경우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보라고 얘기해요. 즉 반영하지 않은 거,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기업 내부에 아직 그 소득이 남아 있지만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유보라고 얘기해요. 유보.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회사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가 얼마였냐? 토지가 이제 100원이었어요. 100원. 근데
그 100원짜리 토지를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취득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기말에 이 토지를 평가를 해보니까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시세가 80원 정도 된대요. 시세. 이걸 이제 공정가치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떻게 했냐? 토지의 가치, 토지가 처음에 지금 1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으로 기록되는데 그 중에 20원을 빼버리고 80원으로 회사에서 계상을 하고 있어요. 장부에. 자, 그러면 결국 그 20원의 그 가치가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냐? 그건 아니죠. 가치가 떨어진 거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그게 이제 미실현됐다고 얘기를 해요.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0원짜리가 80원이 됐을 때 그 20원만큼은 결국 토지는 계속 있는 상태니까. 그죠? 그 20원만큼이 실제로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회사에서 제거를 시켰다면 세법에서는 저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20원만큼 계속 있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저거는 뭐냐면 회사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저걸 이제 유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보. 그죠? 자, 그래서 유보와 관련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유출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요. 사회 유출은 실제로 누군가한테 회사에도 없고 누군가한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빠져나간 게 누구냐? 그걸 이제 따져서 보는 걸 이제 소득 처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없는데 그게 어딘가로 빠져나가서 봤더니 주주한테 갔더라. 또는 뭐 종업원한테 갔더라. 또는 제3자한테 갔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소득 처분이라는 걸 통해서 주주한테 가면 그 주주의 배당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종업원한테 가면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제3자한테 가면 그 3자의 기타 소득이 늘어나서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보는 세무조정상의 입금, 그 다음에 송금의 차이가 이제 생기는데 그것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은 걸 얘기를 한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읽을 필요 없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 복잡해져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유보에 뭐 사후관리가 있어요. 사후관리라는 건 뭐냐면 내부의 회사에 남아있는 건데 그게 아까처럼 평가가 된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 장부에 100원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80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가 요거를 120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처분.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처분되는 시점에 80원과 120원의 차이만큼을 처분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다 해서 처분이익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이거 이제 수익 항목이죠, 수익. 근데 세법에서는 요 80원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100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세법에서는 이걸 그대로 100원으로 봤어요. 100원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120원에 팔았대. 그럼 세법에서는 이익이 얼마예요? 두 개 차이인 20원이 되겠죠. 근데 법인에서는 요거를 40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는 20원만큼 장부에서 금액을 빼버렸는데 세법에서 그걸 빼지 않았고요. 여기서는 20원을 빼지 않았고 대신에 그 20원이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처분되는 시점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20원이 나중에 조정이 돼야 돼요. 그걸 이제 사후관리라고 얘기해요. 사후관리. 그래서 유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사후관리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 안에 어떤 차이가 발생된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그 관리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해줘야 돼. 다시 반대 조정이 나타나요. 이런 것도 이제 사후 관리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 처분에 대해서 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라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후 관리하는 어떤 서류가 있어요. 그게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라고 얘기해요. 웰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회 유출된 것, 밖으로 빠져나간 거,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유출되는 것들은 기업과 그다음에 세법상의 어떤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봤더니 실제로 기업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누군가 가져갔겠죠. 그걸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사항에서 보면 사회 유출의 경우에 해당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이나 상여 또는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 그러면
자, 기업에서는 저만큼 이익을 계산하는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이익이 더 크더라. 그럼 이 차이가 이제 발생된다 그랬죠. 거꾸로 쓰자. 세법에서는 요만큼, 기업에서는 요만큼 이제 잡았어요. 이 차이가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이 차이를 봤더니 이게 계속 기업에 남아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어디론가 빠져나갔더라. 그래서 봤더니 누구한테 갔나? 봤더니 그 기업의 그 법인의 주주한테 갔더라. 그 다음에 종업원한테 갔더라. 그 다음에 제3자한테 갔더라.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져간 부분만큼을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봐서 이 주주한테 소득세를 걷어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 가져갔다면 이걸 상여로 보는데 상여는 근로쓰기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소득세를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한테 가면 이걸 기타소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한테 소득세를 징수하겠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세무조정에 따른 사회유출의 소득처분이에요. 소득처분. 그래서 이걸 이제 얘네들을 소득처분이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을. 소득처분. 근데 이게 이제 빠져나갔는데 다른 회사라든가 또는 뭐 개인이 운영하는 뭐 사업체라든가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타 사회 유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 처분을 하면서 추가적인 과세는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더라. 이걸 이제 사회 유출에 대한 소득 처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당, 인정 배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다음에 상여, 그다음에 기타 소득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귀속자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뭐 처분 내용을 보면 뭐 배당은 주주 출자자 얘네들을. 근데 회사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가져갔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제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이제 봐요. 상여. 자, 이런 것들이 소득 처분의 내용이더라. 그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 귀속자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의 내용이 있는데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의 귀속 시기 및 지급 시기 의제일이라는 게 있는데 귀속 시기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소득을 언제 가져갔냐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11년도 뭐 12년도가 이렇게 있더라. 근데 거기에서 11년도의 소득으로 본다면 만약에 주주의 소득으로 11년도의 소득으로 본다면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주주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소득을 언제 신고하느냐? 그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11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12년도 5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어디에 귀속되느냐에 따라서 언제 소득에다 포함시켜서 신고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당이라든가 상여, 기타 소득, 즉 회사와 그 다음에 기업회계와 그 다음에 세법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그 소득에 대해서 귀속 시기를 정해주지 않으면 언제 신고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귀속 시기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귀속 시기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만약에 배당으로 가져간 소득이다, 또는 상여로 가져간 소득이다, 또는 기타 소득으로 가져간 소득이다. 그러면 그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그 법인에서 가져간 그 소득은 몇 년도의 소득이다라는 걸 규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귀속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배당은 해당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이 되고 상여는 여기 아니라 상여예요. 오타가 났네. 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결산 확정일. 여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상여는 근로소득에 들어가거든요. 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건 여기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가겠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자기조정이나 정부 결정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사항들이라. 그래서 이제 기타 뭐 가산조정 시에 뭐 기타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기타 그 외에 나머지 뭐 소득을 가져갔는지 또는 뭐 회사에 계속 남아 있는지 그런 사람들 잘 모를 때는 기타라고 처분을 해요. 그다음 소득 처분의 특례라고 있는데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 이 기타 사회유출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밖으로 빠져나가긴 했는데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누군가 가져갔다면
배당소득이나 또는 뭐 기타 소득이나 또는 뭐 근로소득이나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과세를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랬죠. 기타 사회 유출로 만약에 소득 처분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으로는 보진 않을게요.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귀속자가 불분명할 때, 즉 사회로 즉 회사 내부로 외부로 빠져나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표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대표자 상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대표자가 가져왔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추계조사. 추계조사는 뭐냐면 회사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냐면 그 세무서에서 그 회사의 법인세를 대신 계산해 주는 경우. 그걸 추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계를 했을 때는 실제로 법인이 누구한테 빠져나간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대표자 상의로 이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이제 추계에 의한 경우예요. 근데 추계의 사유가 즉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밖에 어떤 불강력적인 어떤 사유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봐주겠다 이런 개념이 기타 사회 외출이에요. 기타 사회 외출은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 만약에 추계에 의해서 했을 때 그 세법과 그 다음에 세법과 그 법인세의 차이만큼을 대표자 상해로 이제 처분하게 되면 그 대표자에 대한 소수세가 더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보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신고 기한을 보면 뭐 3개월, 종료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제 신고하라. 그죠?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서 보시면 이 기업회계 기준, 이 법인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장부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처분계산서. 이 경우 처분계산서는 돈 남은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분했는지, 주주가 가져가거나 또는 계속 회사에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한 것.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세무조정 계산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법인세에 대한 신고에 대한 그리고 법인의 세무조정에 대한 사항들을 좀 봤어요. 우리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인의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실무자들이 따로 있죠. 그분들은 사실 법인의 결산에 대해서 법인세법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기업회계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기업회계 기준. 장부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세법과 차이점을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정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할게요.